AK 라디오 월다이 시간입니다. 이현우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다이에서는 전투기 조종사 자격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좀 듣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가장 최근 이슈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군용기 조종사 생도 모집을 시작을 했는데 과거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은 함재기 조종사 생도에 지원할 수 없었지만 이번 모집 요강을 보면 해군이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도 함재기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요건을 완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함재기 조종사가 뭔지 그리고 왜 중국 해군이 기존의 모집 요건을 완화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중국군이 아예 라식 수술 받은 사람도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적극적으로 함재기 조종사 확보에 좀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함재기라는 거는 일반 지상 출격 전투기하고 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게 조종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여기서 이제 먼저 함재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공모함에서 출격을 했다가 다시 항공모함으로 착륙을 하는 한마디로 이제 항공모함에 탑재가 되고 소속이 돼서 전투를 수행을 하는 이제 항공기 기체들을 통틀어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이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전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항공모함 입착륙이라는 게 이제 지상의 공항에서 이륙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항공기들은 이제 지상 활주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길이가 1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항공모함은 이제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한 300m 안팎이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항공기가 이제 올라가는 이륙할 때 이제 막 속력을 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활주로 갑판이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모함에서 이착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일반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보다도 더 많은 이제 엄청난 커리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일반 비행기는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제 함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급발진해서 올라갔다가 급발진해서 떨어져야 되는 약간 그런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여기 캐터필터라는 이제 또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은 새총 같은 게 또 있어요. 네. 비행기를 이제 뒤로 당겼다가 확 밀어주는 네. 예, 그런 사출기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짧은 거리에서 이륙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항공모함이 이제 대대적으로 사실 전투에서 쓰이기 시작한 건 2차 대전 이후부터였는데 워낙 이 활주로가 짧다 보니까 굉장히 크고 많은 사고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륙 때도 힘들지만 착륙 때 굉장히 사고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여객기 많이들 타시잖아요, 지금은. 그 착륙할 때도 비행기가 보통 이제 떨어질 때 미끄럽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쾅 하고 소리를 내면서 좌석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비행기조차도 막 충격이 예, 꽤 있잖아요. 그렇죠. 꽤 있죠. 근데 이 항공모함에 착륙을 하려면은 활주로가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거의 기체가 이렇게 들이박아야 되는 그 갑판에 들이박을 정도로 세게 이제 착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낙하네요, 그냥. 네, 그렇게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재기 조종사를 오래 한 사람들의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이 충격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제 허리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키가 줄어든 사람까지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것만큼 또 큰 문제가 이제 야간 비행이 있습니다. 야간 비행은 사실은 이제 지상에서 이착륙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전투기들의 경우에는 우리 보통 공항에 뜨고 내리는 항공기들은 빛을 환하게 이제 밝히잖아요. 근데 작전을 하는 지역은 빛을 그렇게 환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럼 적에 노출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불을 끄고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바다랑 이제 하늘이랑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거의 이제 제로인 상황에서 좁은 활주로에 비행기를 착륙을 시켜야 되니까 정말 까딱 잘못하면은 바다에 빠지기 쉬운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전에서는 이제 야간 작전이 더 많아졌어요. 특히나 이제 방공 시설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드론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제 방공 미사일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제 항공모함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 함재기 훈련도 이제 시작을 한 중국군은 특히나 이 야간 비행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 해군 내부에서도 이제 이 함재기 조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뭐 공군도 마찬가지고 해군도 마찬가지고 군 내부에서 서로 여기 이제 배치를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 또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일단 자원만 하면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군 내부에서도 전투기가 이제 안전성이 많이 높아졌고 기술력이 발전을 해서 라식 수술을 받은 사람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거 이슈를 보면서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전투기 조종사다, 뭐 함재기 조종사다 어쨌든 나르는 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조종사면 공군 소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중국 함재기 조종사가 해군 소속이다라고 표현이 됐고 네. 사실 옛날에 그 영화 탑건도 보면은 네. 그 조종사들이 탑건이 해군 소속이더라고요. 미국 해군 소속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종기가 배에서 이착륙을 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게? 네, 이게 그냥 그 영화를 단순하게 봤거나 아니면 네.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는 함재기는 약간 좀 특수한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함재기 자체가 항공모함이라는 개념이 출발을 했던 1차 세계대전 후반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지상공항의 활주로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는 공군이란 개념이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육군의 항공대 소속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당시에 지상공항 활주로들이 이제 적군의 폭격으로 좀 쓰기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제 뭐 도서 지역을 공격한다거나 해안에서 적의 함선을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항공모함 이 전투기가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이제 이론들이 나오면서 항공모함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함재기는 결국에는 항공모함에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이 항공모함에 소속이 됐고 이 항공모함 함정들은 해군이 운영하는 배들이다 보니까 해군 소속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 탑건이라는 용어 자체도 조종사만 의미를 하는 뜻은 아니었어요. 이 의미 자체가 원래는 이제 함재기 조종사나 아니면은 특수 임무에 동원할 그런 최종의 파일럿 양성을 위해서 1969년에 이제 미 해군에서 항공대 공중전 학교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별칭이 사실은 탑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졸업하는 사람들이 탑건 조종사들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그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수업을 받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 항공대 공중전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장면들이고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사실 해군 지원도 많이 받았고 완전히 없는 얘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실제 복무하던 군인들의 이야기를 좀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경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단순히 이제 모든 비행기 나는 곳은 다 공군 소속은 아니고 해군 소속도 있고 사실은 육군 소속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어요. 되게 똑같은 전투기여도 소속이 다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또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AI 무기랑 무인 로봇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전투기도 사실 무인 전투기가 좀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많이 출동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전쟁 상황에 이제 무인 전투기를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간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네. 그런 작전을 대신 수행하게 하기 위함인데 네. 뭐 중국 해군도 지금 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네. 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아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라식 수술 받아도 2007년인가부터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조건을 완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을 이렇게 완화하기보다는 차라리 무인 전투기를 더 많이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건을 완화하면서까지 굳이 인간 조종사를 뽑는지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AI 전투기 조종 기술이 이제 대세가 될 거는 확실히 이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AI 전투기 초기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예 사람 없이 이제 비행기를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제 인간 파일럿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 무인평대기들이 아무 명령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체제는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모든 전투기들이 그런 최첨단 무인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구형 전투기들이 이제 남아 있고 만약에 뭐 유사시라든가 진짜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교전에서도 보이듯이 거의 모든 구형 전투기들이 전부 다 동원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일럿은 언제나 늘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함재기 조종사를 이제 뽑기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더 열을 올리는 이유가 이런 AI 전투기 조종 기술은 아직 이제 정말로 초기 개발 단계에 불과한데 중국이 정말 항공모함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번째 항공모함이 건조 중이고 그리고 함재기도 이제 자체 개발을 해서 많이 이제 집어 넣어놨는데 막상 이 함재기를 조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파일럿이 진짜 절대적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함재기가 총 다 합치면은 이제 뭐 130대, 140대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4번째 항목까지 이제 나오게 되면은 문제는 지금 그러려면은 이거를 최소 2교대로라도 돌리려면 지금 파일럿이 200명 이상 더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파일럿 1명을 양성을 하는데 14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고 이 함재기 조종사는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리겠죠. 이건 정말 특수 조종사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미국은 이제 항공모함 전단이 11개가 있고 미국은 이제 공군이 1941년부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지금 빨리 많이 뽑아야만 이게 자체적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이제 돌려가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지금 많이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함재기 조종사는 굉장히 많은 비행시간과 경험을 가진 탑건들이 몰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전사고를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보다 파일럿이 구하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비행기는 공장에서 어쨌든 찍어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면 되는데 파일럿은 정말로 이제 공을 들여서 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만 해협 문제를 둘러싸고서 지금 좀 군사적으로 마찰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뭐 미국하고 1대1로 뭐 미국의 전체 전력하고 맞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중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동아시아 일단 해안지대, 특히나 이제 대만 해협 일대에서는 해군 격차를 최소로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이제 대만에서 군사적 우위를 어느 정도 점할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공모함 전대도 계속 만들고 이제 무장력을 키워왔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파일럿이 지금 모자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도 아예 함재기 조종사로만 키울 수 있도록 아예 그럼 조종사를 성인도 뽑고 성인도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아예 15살에서 16살 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때부터 이거 전문으로만 키울 수 있는 학생들을 뽑자. 이런 지금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절실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함재기 조종사, 또 전투기 조종사 이런 선발 과정에 대해서도 계속 궁금증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력 부분만 봐도 네. 선발 과정이 굉장히 빡빡할 것 같다. 이게 시력 하나하나도 다 이제 측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실제로 또 어떤 선발 과정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력 관련해서 뭐 대부분 나라가 상당히 이제 선발 과정이 엄격한 상황이죠. 뭐 시력 얘기도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라식 수술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왜 안 되냐. 비행기를 몰다가 잘못하다 뭐 눈알이 터질 수 있다 이런 괴담까지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정도면 아예 비행기를 몰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문제보다는
이제 이런 시력 교정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고고도에서 이제 비행기를 몰다 보면 갑작스럽게 태양빛에 확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 기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비행기를 자신을 노리는 미사일을 피해서 이제 고개 비행을 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이 교정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시야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투기는 일반 항공기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 잠깐 이제 흔들리는 동안에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조종사가 컨트롤을 못하는 시간이 4초를 넘어가면은 거의 추락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뽑질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규정이 좀 완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은 대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과정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신체 검사는 굉장히 이제 흔히 얘기해서 빡세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조종 과정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공중 근무자 1급이라는 등급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뭐 시력 이외에도 이제 체력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일단은 몸무게랑 신장이 최대 제한이 또 있어요. 특히 이제 조종사의 경우에는 신장이 이제 162cm 이상, 근데 또 195cm 이하만 돼요. 그거보다 크면은 이제 조종석이 좁다 보니까 탈 수가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앉은 키도 이제 86cm에서 102cm 이런 식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전투기 조종석이 좁다 보니까 장기간 탑승을 해야 되면서 이제 생기게 된 제한이고 그러다 보니 체중 제한도 47kg 이상, 뭐 107kg 미만 이런 식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마른 체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투기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평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개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마다 엄청난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슴 부위에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게 중력의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압력이 가해진다고 해요. 그럼 그 경우에 이제 너무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이 충격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이제 정신을 잃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초 정도만 컨트롤이 안 돼도 비행기가 추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배제를 한다고 하고요. 반대로 또 이제 무게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조종석도 문제고 또 이제 혈압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력 압력이 세지면은 혈압이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외시킨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 신체 검사를 이렇게 강도 높게 받아야만 사실은 이 항공기 훈련 자체도 비행 훈련 자체도 뭐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출격을 하면은 뭐 몇 박 며칠씩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양전양 체력을 가져서는 이거 전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보다도 더 강하게 이 신체 검사를 좀 세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빡빡한 전투기 조종사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전투기 조종사를 꿈꾸는 분들이나 혹은 내 자녀가 이 전투기 조종사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에게 혹시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면 이런 신체 조건 말고도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뭐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관학교 진학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파일럿은 사실은 이제 다른 군인들하고 좀 다른 게 전원이 소위 이상 장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투기라는 게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훈련을 거쳐야만 이제 몰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은 이제 임기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자신의 징병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지만 이 파일럿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군에서 복무를 하면서 전투기를 모는 이제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예 임관한 장교들만 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소위로 임관을 한 다음에 상당 기간의 비행 훈련을 거치면서 대위로 진급을 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정식 전투조종사가 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이제 임시
임시 훈련생도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일단 공군사관학교로 진학을 해서 가는 케이스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또 군사 교육을 같이 받고 사관학교 졸업 후에 이제 비행 훈련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것이고, 이게 대부분 정식 루트로 알려진 양성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ROTC라고 하는 학사장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사장교의 경우에는 사실 모든 대학의 ROTC에서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해요. 이제 일부 대학에서 공군과 연계된 파일럿 과정이 있는 ROTC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ROTC들은 이제 여기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졸업 후에 공군 소위로 인간을 하면서 같이 이제 비행 훈련을 받아서 조종사로 양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숫자가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요. 그리고 또 민간 대학에서 또 조종 장학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공 관련 전공들이 있는 학교에서 또 적용을 하는 장학생 제도인데요. 여기도 이제 이 조종 장학생에 들어가게 되면은 졸업 이후에 또 12주 동안 공군 사관학교 그 후보생 훈련을 또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소위로 임관을 해서 똑같이 또 비행 훈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대단한 직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론 이 직업이 이 조종사로서의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자신의 이제 군대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이제 민간 항공사로 취업을 해서 또 여객기 파일럿으로 또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나중에 이제 페이가 세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장점이 있지만 이거 자체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으로 이거를 잘하는 사람, 체력이 뛰어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지능도 뛰어나야 되고 순간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직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강한 이제 사명 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장기간 복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많은 학생들 앞으로 도전하실 걸로 기대를 하지만 아마 이거는 상당히 많은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전투기 조종사 자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기자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전투기 조종사 훈련받는 내용을 다룬 걸 본 적이 있어요. 막 연예인들도 좀 가서 훈련받고 이런 영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이제 고개 비행하다가 기절할 수도 있다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보통 정말 일반 체력으로는 1, 2초 안에 다 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훈련생분들은 막 10초, 30초, 1분 이걸 시간을 늘려가면서 엄청 오랜 시간 수련을 하는 거잖아요. 네. 또 그런 빡빡한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도 또 더 빡빡한 이런 훈련을 받고 이 과정 중에서도 또 얼마든지 탈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전투기 조종사 하면 빨간 마우라를 다는 거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 빨간 마우라를 단다는 게 진짜 얼마나 큰 일인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분들도 이제 지금 훈련받고 계신 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저희에게 유익한 정보를 들려주신 이현우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